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발표에 대한 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당선인 측과 차분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세종 제2집무실 약속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낮 경제 6단체장과 처음으로 만나 민간 주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재계의 의견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본격적인 분과별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가 7개월 만에 국방 사이버 방어 태세를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체 위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공공과 민간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도 주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 초반까지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고 접종 완료 입국자의 격리도 면제됩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석유 제품과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는데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면서 무역 수지는 20억 7,8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1도에 머무르는 등 전국이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수요일부터 누그러지겠고 금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가 20만 명대 초반까지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자세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0만 9,169명입니다. 전날보다 12만 5천여 명 적은데 확진자가 20만 명대를 기록하기는 열흘 만입니다. 휴일에 동네 병원이 쉬면서 신속 항원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 검사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누적 확진자는 958만 명을 넘겼습니다. 확산 추세를 고려하면 모레쯤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인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매주 2배씩 폭증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엔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이 현재 정점을 지나고 있으며 이번 주 중반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많은 329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130명으로 14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69%로 1.4%포인트 높아졌고 지역에 따라 가동률이 90%에 달하는 등 포화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15만 2천여 명 줄어든 199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30만 1천여 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됐죠? 네,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해외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에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에 나섭니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먹는 치료제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도입 예정인 9만 5천 명분의 팍스로비드 외에도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차장은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이번 주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도입을 위해 식약처는 조만간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서울 등에선 화장장 예약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꽉 차는 등 포화 상태입니다. 당장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한 유족들은 장례 일정을 늘려보고 있지만 여전히 일정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인천 가족공원 승화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인데 화장장 모습 어떻습니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화장장 앞은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화장시설은 아침 7시부터 일찌감치 가동에 들어갔고요. 화장시설 바로 옆에 있는 대기실에는 차례를 기다린 유족들로 벌써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승하원에는 모두 20개의 화장로가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화장로 2개를 빼면 모두 18개의 화장로가 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며 가동되고 있습니다. 회차마다 9개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11번에 걸쳐 가동돼 하루에 99구의 시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절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가동 횟수를 늘린 건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루 일평균 화장 건수가 최대 72구인데 지금은 원래 9회차에서 지금 11회차로 3개회차를 지금 늘려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화장한 시신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2월 초중반만 해도 이곳에서 화장하는 코로나 사망자는 한 자릿수였지만 이제는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장장 예약도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예약해도 금요일은 돼야 인천 승하원에서 화장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누리집에 접속해보니 오전 10시 기준 남은 자리가 20개 남짓이었습니다. 서울시립승하원과 서울추모공원의 경우엔 이미 금요일까지 예약이 끝났습니다. 화장 일정 잡기가 어렵다 보니 이곳에 오는 유족들도 3일장을 치른 경우는 25% 정도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75%는 5일이나 6일로 장례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안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하루 300명을 넘어선 코로나19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화장장 포화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가족공원 승하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4분의 1인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났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이 실패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벽면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은 잿더미로 변하고 시신은 여기저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연일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시는 주민 400여 명이 대피 중인 학교가 폭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공습으로 파괴된 극장은 130명을 구조했지만 아직도 1,300여 명이 남아있다며 그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Мариуполь разбомбили со 100%,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20%. Теперь добираются до Мелитополя. Этот город Мелитополь полностью блокирован русскими войсками. 유엔 조사 결과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25%인 약 1,000만 명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902명을 넘는다고 밝혔지만 2,400명의 사망자를 발표한 마리우폴의 보고가 들어오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Наш город начали уничтожать полностью дом за домом. Бои шли за каждую улицу, каждый дом попадал под раздачу. Получаетс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의 손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що зробили окупанти, це терор, який 하지만 러시아는 이틀 연속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발사하고 89곳의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포격하는 등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가 함락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항복을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면서 앞으로 2주가 관건이라는 서방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을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있지만 전세는 이미 러시아로 기운 것으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Поэтому военного решен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 Мариуполю нет. Можете сколько угодно затегать меня,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а и так далее. Этого решения нет. Это мнение не только мое, это мнение военных.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 돈바스와 러시아가 무력 병합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여서 러시아군이 개전 초부터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민 400명이 대피한 학교가 폭격당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Блокадний Маріуполь увійде в історію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Зробити таке з мирним містом. 러시아는 마리우폴을 총력 사수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즉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부 산하 국가국방관리센터 지휘관은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전하게 마리우폴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마리우폴 동서쪽으로 인도주의 회랑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회유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우폴 전황과는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승패를 가리기 힘든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서방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조기 장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군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이 병참 문제까지 안고 있다며 앞으로 2주가 전황을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상태에 초조함을 느끼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해서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선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음속의 10배 속도인 킨잘에 대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없는 이상적인 무기라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개발 경쟁에서 미국을 앞서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연속 우크라이나 공격에 킨잘을 사용했습니다. Вечером 19 марта и утром 20 марта нанесены удары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по объектам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краины. 이에 대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황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려는 것이지만 현재 판세를 뒤집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not see it as a game changer. I think, again, the reason that he's resorting to using these types of weapons is because he's trying to reestablish some momentum.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현 상태에 초조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애초 생각과 달리 러시아군의 진격이 일부 교착에 빠지면서 이를 타개하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겁니다. Well, they're not being effective today in terms of their maneuver forces on the ground. They're essentially stalled.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공한 장비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로도 판세를 바꾸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화학무기 등 다른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국방 사이버 방어 태세를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 방어 태세 격상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전 9시부로 민간 분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사이버전이 확산하고 국내 기업 대상 랜섬웨어와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로 사이버 위협 우려가 고조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는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자에게는 기능장이라는 자격을 줍니다. 용접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기능장 자격을 딴 기술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 산하 대학의 조교수로 채용된 뒤 허위 경력을 제출해 연봉을 더 받아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여성 1호 용접 기능장으로 알려진 40대 A 교수입니다. 지난 2004년 용접 분야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자에게 주어지는 기능장 국가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3년 뒤엔 배관 분야에서도 기능장이 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9년 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조교수로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채용 과정에서 A 교수가 학교에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경력 증명서입니다. 1991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입사와 퇴사를 4번 반복하며 모두 9년 2개월 근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 뒤 연봉 계산을 위해 새로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는 첫 입사 날짜와 마지막 퇴사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모두 20년 10개월로 처음 제출한 실제 경력보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학교 법인 감사 결과 A 교수는 이런 허위 경력으로 1년 9개월 동안 1,100만 원 넘게 연봉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대학으로 정부와 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 등으로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를 그대로 냈을 뿐 근무 기간을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학교 측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생들 사이에선 부실 수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실습을 학생에게 맡기고 수시로 강의실을 비우는 등 수업이 부실하다는 투서가 학내에 뿌려졌고 A 교수의 강의 평가에도 이런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하는 학생을 조장을 두고 나머지 학생을 조장 밑으로 두고 수업을 교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잘하는 학생 조장이 끌고 가는. YTN 취재진은 A 교수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지 부실 수업 논란을 인정하는지 등을 수차례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학교 측은 허위 경력 서류와 관련해 대학 캠퍼스와 학교 법인에서 서류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A 교수의 강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만족 수준이었고 모든 실습을 직접 진행했다며 부실 수업 논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견책 결정을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연봉 1,100여만 원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견책은 교직원이 받을 수 있는 5단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은 지원받을 수 없는 현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시각장애인 이기용 씨. 이 씨를 돕던 활동지원사는 더는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씨가 일터로 출근한 뒤에도 집에 남아 가사를 돌봐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유는 지원금 부정수급 우려. 함께 있지 않으면 활동지원사가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익숙한 집이지만 혼자 살며 안 못 보는 이 씨에게는 모든 게 난관입니다. 설거지는 물론 옷 정리까지 집안일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먹을 약을 챙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뭐 곰팡이 난 음식 같은 거는 모르고 계속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활동 지원사를 제공하는 지역 자활센터. 이 씨 불편을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지원금 제공을 거부한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시에서 지침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제공기관에서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장애인과 활동 지원사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는
부정수급 우려와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게 되면은 비슷한 분들은 다 허용을 해드려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희는 감당을 못하겠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 부정수급만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주시는 이 씨가 퇴근 시간을 앞당겨 활동 지원사와 잠시만이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예외적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을 가장 옥죄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도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담보대출이고 하니까 좀 LTV를 좀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15억 원을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약이 실현된다면 LTV 상한이 70%로 일괄 인상됩니다. 생애 첫 주택이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여부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지난 1월부터 2억 원 넘는 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LTV를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DSR 제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연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는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효과를 온전히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 DSR 규제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LTV만 풀어준다면 고소득자 대출만 더 쉬워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득자한테만 대출이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직장인들인데 그 직장인들한테 더 대출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규제를 마냥 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소득 수준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우선 부실 여신 우려가 커집니다. 가계대출 감소가 계속 이어질 흐름인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DSR이 높여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때는 또는 정상화했을 때 그때는 부실의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차기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의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올해 나라 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채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재 962조 원인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을 넘길 거로 보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의 나라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빚 증가 속도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현 정부는 국가 채무 관리 기준인 재정 준칙을 내놨지만 1년 넘게 방치됐고 결국 다음 정부의 일이 됐습니다. 중장기 재정 여건, 복지 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 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하였습니다. 너무 느슨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표 한국형 재정 준칙은 다음 정부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인수위에 추경호 의원은 앞서 채무 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나라빚 기준을 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유가 60% 했을 때는 그때는 고령화 다 하고 복지 수준이 완비돼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수준으로는 그냥 매달리겠다. 하지만 재정 준칙 도입 시기가 약속대로 지켜질진 의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 구조 조정이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을 감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어려워지며 세금 수입이 지난해만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증세 이슈를 당장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재정 준칙은 이래저래 새 정부의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발표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분과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국방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지휘봉을 들면서 조감도를 보여주며 청사진을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졸속으로 결정했다,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이 든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나와 청와대의 이전 자체가 제왕적인 행태의 전형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해 불통인 게 오히려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전 비용도 인수위법에서 정한 권한 밖의 월권 행위인데다 국정 책임자는 내가 일할 공간, 내 집보다 국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서른 의원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칫하면 이 문제로 인해 불행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전 TF를 이끈 윤한홍 의원은 예비비 496억 원 안에서 국방부 등 연쇄 이동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용 1조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10일부터 국방부 청사로 옮겨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고 청와대는 10일 0시부터 모두 비면 건물은 잠가놓더라도 경내는 100%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인수위 전체 회의도 진행됐죠. 네, 오전 10시부터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 분과를 통해 각 업무별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보고 양식과 분과별 활동 계획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맡은 해당 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앞으로 전체 회의는 매주 1회, 월요일 오전 9시마다 개최됩니다. 특히 업무보고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성가족부와 산업부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가부, 그리고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통상기능 조정 이슈를 안고 있는 산업부이기 때문인데요.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하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져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 위원장은 또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합니다. 안 위원장을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동시에 앞서 윤 당선인이 당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식사정치라는 말이 나올 만큼 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은 오늘 재계와 처음으로 회동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지는데요.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지 못했잖아요. 회동 실무 협상이 재개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대선 후 열흘이 지나도록 만나지 않은 건데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을 살펴만 보더라도 이미 최장 기록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국민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나 실무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측 모두 오래 끌어봤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주 내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고요. 여기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YTN 라디오에서 회동이 연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실무 협상이 잘 가동돼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일정에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먼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면 연쇄적으로 좀 이동이 불가피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을 들고 판넬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방부 청사가 있고 그리고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려면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인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인원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부와 나란히 그 옆에 합참 건물이 있거든요. 합참 건물의 일부를 비워서 네. 그쪽에 이제 장차관실과 정책실, 기획관리실 이런 주요 부서가 들어가게 되고 비워준 그 합참 인원들은 또 국방부 내에 또 다른 건물, 이를테면 시설본부라든지 또 다른 건물도 또 과거에 쓰던 그 구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판넬에 보시는 대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발표된 내용으로는 대통령 공관은 지금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서 당분간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까지 한 5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네. 물리적으로 시간은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방부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민과 가까이 가고자 한다. 그런데 그런 대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단계적으로 한다 또는 시기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마 이렇게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놔두고 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 국방부 청사를 한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역시 보안이라든지 경비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네. 예,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짧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이 된다면 어쨌든 이 허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저도 국방부 청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예. 거기서 이동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간 이동을 하고 지휘 통제 체제들을 갖춰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아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직 군 장성들도 일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결국은 이전 정부들처럼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 시작 전에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지금 또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그 센터장님께서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방부라는 게 이 정책, 국방 정책뿐만 아니라 전시에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지하에 또 주요 시설들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무실이 옮겨왔을 경우에 그런 유사시의 위기 관리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국방부는 국방부 지휘관리 체계라든지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방부에 최적화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옆에도 합참은 합참대로 군사지휘본부로서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 공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실제 또 청와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또 국방부 청사 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되기 위한 그런 준비와 그런 실제 조치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공백이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국방부 기자실에서 이제 오가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예전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국방부에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상태, 우리 군의 그런 그 준비 태세 그리고 미군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러 그 관계 기관들의 정보 체계가 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반면에 합동참모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육해공군 이런 상황에 집중돼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일부 제가 좀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한다면은 합참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 대통령의 이 군통수권을 국방장관이 위임을 받아서 국방장관은 주로 군정권을 행사를 하고 합참의장 군령권, 다시 말하면 군사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은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참이 운영하고 있는 지휘관리 시스템은 우리 한국군 육해공군뿐만이 아니라 연합사, 미군들과 유기적으로 작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군뿐만이 아니라 정부, 청와대라든지 유관부처, 또 기타 전 세계에 있는 국방외교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로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합참과 국방부가 한 건물에 있게 되고 또 그 공간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걸 합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약간 이 그 혼선 또는 공백 이런 것들이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군 부대가 그 뭐 유사시에 이동을 한다고 해서 작전 수행을 못 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충분히 철저히 대비를 하면 안보 태세에는 뭐 공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군은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평지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도발, 군사 충돌이라든지 또는 전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작전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갖추는 게 맞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결정은 사실 전혀 미리 대비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 군의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이 급작스러운 대비도 있지만은 오랜 계획 속에서 정말 빈틈을 최소화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과거에도 우리가 서울에 있던 육해공군 본부가 계룡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준비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공백이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지휘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군의 조치는 전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응 공백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일 텐데 기존 청와대 주변의 변화 그 방향도 관심입니다. 지금 청와대 인근 지역은 보안상의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게 서울 강북의 비행 금지 구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제 그 브리핑 내용을 봤는데 지금 청와대에 유지하고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을 국방부로 온다고 그래서 그걸 확대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인수위 측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고 국방부 합참이 있는 이곳도 과거에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고도 제한을 뭐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현재는 P73A, P73B라고 비행금지 구역이 2개 그 형식으로 좀 구분돼서 나오는데 네. 이 청와대를 기준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일각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뭐 서울 강남 일부 지역까지 좀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옮기더라도 그 권역 자체를 줄이겠다. 그래서 크게 규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당선인식의 입장이란 거죠?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국방부 청사로 옮기게 된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비행 금지 공역이라든지 기타 고도 제한이라든지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다시 말하면은 과거 최초의 이 지금 비행 금지 공역 P73A라든지 이것을 설정했을 당시에 우리의 그 방공 체계라든지 시스템하고 지금은 또 많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 경호를 극대화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인수위 측의 입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 청와대 인근에는 뭐 대공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패트리어 포대라든지 여러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군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왔을 경우에 그런 부대들까지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크게 이동하지 않고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방호 체계를? 예, 지금 뭐 그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국방부 합참이 있는 곳에도 대공 방어를 위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올 경우 그것을 얼만큼 더 보완할 것인가 또 병력을 얼만큼 어디서 이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이 경호라든지 대공 방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님 잠시만요.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뒤에 경제 6단체를 만나서 도시락 오찬을 함께합니다. 관련된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좀 이렇게 불편할 때 이게 하도 저 유세하고 다녀서 그런 거려니 하면서도 코로나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요새는 그 코로나 걸려도 어디서 왜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도 숫자가 많아서 네. 구청에 연락해서 이제 응대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충 자기는 뭐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확진이 돼서 나도 검사해 보니까 확진이 된다. 뭐. 그런 것도 잘 없고 계속 집에만 있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고 가족 중에 누구 없는데도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면 되지. 이렇게 어색하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요. 아주 이렇게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중기협회하고 그 병총하고 또 상위는 찾아뵀는데 중경기업협회하고 무역협회 전경련에는 제가 선거 때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시죠. 네. 오늘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하여튼 우리 경제계에 계신 분들 애로사항이나 좀 정부에 바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 거니까. 다만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라던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제 성장이라는 게 사실 쉽게 말해 보면은 뭐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인데, 그게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또 자유롭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얘기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네. 뭐 당선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대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먼저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지난 12월 경청을 방문하셨을 때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기업인들이 큰 힘을 얻었고,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임을 맡아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하려는 의욕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계는 오늘날 MZ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청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법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모습이 점차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법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입니다. 우리나라는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풍류 현장의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산업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당선인께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과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선인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높이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총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새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당선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과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의 만난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기업 활동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출연 다시 한번 좀 이어갈까요? 네, 계속해서 문성국 센터장과 함께 집무실 이전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비용적인 면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인수위가 추산한 비용이 496억 원입니다. 이게 네. 순수하게 집무실 이전을 생각한 비용인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동하고 합참 부서가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 또 용산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이동하는 비용만을 아마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비용은 1조란 말이죠. 네. 거의 2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발표 내용을 저도 봤는데 이제 신축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국방부 청사, 합참 청사, 또 수방사가 이동한다면 뭐 이런 재반 신축 그 비용까지를 모두 산정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대상 자체가 좀 달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결국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올해 이 합참이 이제 새로운 건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이 500억보다는 496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이전 비용은 최소화시켜서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 생각은 500억 안팎의 인수위가 제시한 추산안보다는 더 들겠지만 그렇다고 1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 저는 뭐 그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략 지금 발표된 내용만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물 국방부 청사와 합참 첨사를 신축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1조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지금 그 국방부 건물 하나만 해도 1,000억이 넘을 거거든요. 그 비용이.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건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이동하는 비용만 우선 필요한 비용만을 지금 인수위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용 관련된 문제는 추가적으로 또 인수위라든지 뭐 여러 부처에서 나올 테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보 관련해서 합참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들어가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합참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합참이 용산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용산에 있었던 게 결국은 그 주한미군과의 이런 합동작전의 중요성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지금 평택 기지로 많이 그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합참이 장기적으로 용산에 있기보다는 남태령 쪽에 전시 그 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당선인 측도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예, 당장은 뭐 합참 자체가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합참에 4개 층만 비워놓고 거기에 이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한 건물에 같이 진무를 하겠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합참 청사가 지어지기 전에는 지금 국방부 청사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이 근무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합참 건물은 한미연합사가 글로 들어오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한미연합사는 캠프 홈프리로 이제 확정이 됐고 금년 연말이면 다 이제 옮겨지게 되고요. 네, 평택으로요. 예, 평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인수위 측에서 말은 전시지휘소가 있는 그곳에 합참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직 합참의장도 군 지휘부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우려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휘부를 분산시키는 것은 저는 필요한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휘부 분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더 질문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이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에 사실상 국방부 장관과 그 대통령이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사시에 지휘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위험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북한의 그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 타겟 목표로 삼아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일거에 그 위험에 노출된다는 그런 우려거든요. 그 우려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야 뭐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소통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시에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좀 변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 통제 시스템, 다시 말하면 연합사, 미군들과 우리 한국 합참 국방부와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연결이 되느냐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연합연습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미가 계획된 일정이 한다면 그 안에 모든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또 특히 우려되는 게 북한이 최근 들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발사 징후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히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그리고 다음 달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앞두고 지금 열병식 정황까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도발의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 그 국방 관련된 시설이 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물론 북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 지휘부 이동과 무관하게 북한은 4월 15일 이제 김일성 110회 생일을 기념을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이미 예고를 했고 아마도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동이 북한 도발의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무엇보다도 지금 생각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이동되는 과정에서 이 군의 사기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제 그 당선인의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동이 결정이 되면서 사실은 국방부나 합참에 이런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우리 장병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군의 사기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더라도 국가 안보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그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